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의 움직임인데요.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그 국채 금리 움직임을 또 아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레포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포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급등했고, 또 잘 기억은 아마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2019년 9월에 레포 금리 급등 이후로 본격적인 QE가 그동안 축소되다가 그 급등을 이후로 해서 다시 QE가 확대되는 굉장히 시장의 큰 전환점이 됐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21년 3월 초 현재 진행형입니다. 레포 금리가 이때는 이전과는 다르게 마이너스로 크게 급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본 그동안 뭐 한 20여 년간의 레포 시장의 금리 움직임이었는데요. 2000년 닷컴 버블 요 직전에 크게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이거는 떨어지는 현상은 바로 그 미국 정부의, 특히 연준 페드의 어마어마한 이 양적 완화 또는 레포 시장의 자금 공급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위기 직전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이후 페드의 개입으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로 이렇게 큰 폭의 레포 금리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어서는 2019년에 페드가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서 금융시장,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레포 금리가 또 급등했다가 다시 코로나와 또 코로나 직전에 페드가 또 개입함으로써 또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것은 레포 금리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레포 금리가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상태 또는 마이너스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레포 시장의 구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레포 시장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레포 시장도 매수자와 매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매수자는 레포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무엇을 매수하느냐? 바로 채권 또는 증권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자는 매수하니까 당연히 현금을 매도자한테 주겠죠. 근데 레포 시장이 다른 시장하고 차이가 되는 그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딱 매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매매는 이런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어느 시점에서 서로 두 당사자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계약한 당사자들이 뭐 하루 뒤 또는 일주일 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매수했던 거 돌려주고 매도했던 거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식의 계약을 맺는 게 이 레포 시장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냐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팔았다가 환매하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처음에 이런 계약을 맺었다가 다시 돌려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는 현금을 다시 돌려줄 때 현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것만큼을 돌려주게 됩니다. 요 이자에 해당하는 거, 이걸 바로 레포 이자라고 부르고, 그걸 뭐 비율로 나타내면은 레포 이자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약속한 기한의 증권 또는 채권을 반납을 하게 되고, 매도자는 기한이 도래하면은 그 받은 현금을 다시 그거에 대한 차입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또는 이것을 현금에 대한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임대료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이후에 아마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레포 계약은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루짜리가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포 시장의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레포 시장에서는 레포 시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어 마켓, 매수자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수자가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봤듯이 매수자는 현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매도자는 채권을 담보로 잡고, 그 다음에 약속된 기일이 도래하면은 다시 매수자는 그 채권을 담보로 받았던 채권을 돌려주고, 매도자는 현금을 돌려주는데 그때 이자를 지급을 하죠. 그래서 즉 매수자가 이런 거래에 있어서 어떤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걸 매수자 시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자 레포 이자율이라는 것은 매수자가 현금 지급 대가로 또는 현금 제공 대가로 또는 현금 임대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자율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매수자가 빌려주는 그 채권이 그 예를 들어 매수자가 빌려주는 현금에 대한 이자율이 있고, 그걸 레포 이자율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매도자가 빌려주는 그 채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채권 자체의 이자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거는 헷갈리니까 보통 채권 수익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레포 이자율하고 채권 수익률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전혀 사실 독립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레포 이자율하고 채권 수익률은 예를 들어 담보로 맡기는, 매도자가 담보로 맡기는 채권이 뭐 10년물 미국 국채 TSY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 예를 들어 4%다. 그런데 내가 매수자가 현금을 빌려주고 받는 거는 이 4%하고는 같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현금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게 4%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현금을 원하는 사람이 적다면 그게 4%보다 내려갈 수도 있고, 즉 그것은 채권 자체의 수익률하고 레포 이자율은 현금 임대료였으니까요, 그거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 시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인데요, 매도자는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는지,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레포 계약을 맺었을 때 매도자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차입을 하죠. 채권을 매수자에게 내가 잠시 나의 이 담보로 줄 테니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차입을 합니다. 그럼 그 현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냥 가만히 그 현금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차입한 현금을 가지고 채권을 추가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채권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은 추가로 그 차입한 현금은 이 100원보다는 보통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90원을 현금을 이 차입을 했다. 그럼 90원어치 채권을 다시 또 추가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이 또 생겼죠. 그러면 또 이 레포 시장에 가서 90원짜리 채권을 가지고서 90원어치 채권을 가지고서 또 현금을 추가로 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빌릴 수 있는 현금은 90원보다 좀 더 작게 되니까 뭐 예를 들어 80원 이렇게 하면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처음에 100원어치 그 채권을 가지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0원, 80원, 뭐 70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늘어난 전체 액을 가지면은 이게 바로 최대 레버리지가 해당하겠죠. 보통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 2008년 보면은 리만 브라더스 파산한 데가 있었죠. 그 회사가 이 투자은행이 정확히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대략 25배 정도까지 그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은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왜 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억 원이 있어요. 이 리만 브라더스가 1억 원이 있었습니다. 1억이 있는데 만약에 1년짜리 채권을 사는데 1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이 현재 4%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리만 브라더스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되냐면은 1년짜리 이거 4%의 채권의 왕창 1억 원어치만 사고 가만히 있으면은 1년 후에는 당연히 1년 만기니까요 400만 원의 수익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리만 브라더스가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동안에 일으켰을 때의 수익은 어떻게 되냐면은 순수익은 총 들어오는 거 수입에서 나가는 거 지출 비용을 빼면 되겠죠. 즉 채권의 수익률은 4%이고 나가는 거는 현금을 차입했을 때 비용인데 그 뭐 간단히 3%라고 뭐 가정을 해보죠. 이게 4%보다 크면 이런 일을 안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4%보다 작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3% 그러면 1%가 되죠. 근데 레버리지가 25배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요거 하는 거는 얼마가 되냐면 25%의 수익률을 올리게 됩니다. 즉 같은 1억을 가지고 순수하게 채권만 매수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4% 즉 4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레포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그 25배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면은 2,500만 원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바로 레포 시장을 이용했던 리만 브라더스의 아주 전형적인 매매 기법입니다. 리만 브라더스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기업이고 그리고 수많은 박사급 또는 엔지니어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아주 이렇게 매우 간단한 그 수익 모델을 이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08년에서의 이제 금융위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계속 롤오버가 돼야 돼요. 연장이 되고 하루짜리면은 매일매일 연장이 돼야 되는데 현금을 빌려주는 측이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25배 레버리지를 썼다는 거는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그 수익이 날 때는 아주 좋았지만은 손실이 날 때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갖고 오게 되고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던 굉장히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